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방근영입니다. 송나영 아나운서 대신 오늘 하루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어젯밤이었죠. 이재명 대통령이 3대 특검을 이끌 특별검사를 모두 지명했습니다. 내란 특검에는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김건희 특검에는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그리고 최상병 특검에는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이 각각 임명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한 지 불과 8시간 만에 속전속결로 지명까지 완료됐는데요. 이제 특검은 최장 20일의 준비 기간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전망입니다. 특히 내란 특검으로 지명된 조은석 특별검사는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직을 수행하겠다며 의지를 밝혔습니다. 역대 최대 577명의 수사 인원이 투입될 이번 특검, 모든 의혹을 투명하게 말끔히 밝혀내주길 바랍니다. 안동문화 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인간은 주로 먹는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3가지. 그리고 소화한다. 위, 상부, 하부, 소장에서 3단으로 3가지 성분이 3단 맞춤 소화. 이제 소화제는 3단 캡슐이다. 다제스, 한림제약, 약국에서 다제스. 남대구 IC까지 자동차로 15분. 대형 물류와 상류시설로 다양한 업종 입주가 가능한 영호남 물류클러스터.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광주까지 동고령 IC 물류단지. 입주 문의 054-956-7241. 시행 주식회사 미래산업개발. 6월 13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일부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진단을 보겠습니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잠시 후에 만나보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예천군이 올해 지역 활력타운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잠시 후 예천군 기획예산실 이지수 주무관 연결해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어서 과거의 정치사에서부터 현재의 정치 현안까지 지역의 눈으로 바라보는 천용길의 정치 TMI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 과 함께합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이 3대 특검을 이끌 특별검사를 지명했는데요. 특검 지명 네.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저는 세 분 다 공정하게 잘 수사를 하실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네. 최해병 관련해서는 이제 군에서 근무하신 경력이 있는 분을 선택을 했잖아요. 네. 군 사정이나 군의 계급 체계, 지휘 체계 이런 부분들을 잘 알아야만 수사가 진행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학명 문제도 있고 왜 처리를 그렇게 했는지 하는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군 체제에 맞게 그 체제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을 특검으로 임명한 건 대단히 잘했다고 보고 네. 나머지 두 분도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권력기관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갖고 있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권력 눈치 보지 않고 국민의 관점에서 정말로 사실이 무엇인지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하는 부분을 제대로 잘 발견해낼 수 있는 또 수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땐 특검 세 분 다 좋은 분들로 선택됐다고 보고 또 추천 단위도 민주당이 추천한 분 2분 네.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분 1분 이렇게 해서 좀 균형을 맞춘 부분도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특검 임명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특검으로 임명해서 특검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그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반이 마련됐다라는 말씀까지 들었는데요. 네. 이제 특검 준비 기간을 거치면서 수사팀 구성을 하게 될 텐데 언제쯤 네.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게 될까요? 아마도 지금 전망하기로는 다음 달 초, 그러니까 7월 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준비도 해야 되고 특검보 임명 그리고 수사관들 파견도 받아야 되고요.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네. 사무실도 마련해야 되고, 그러면 아마도 가장 빨리 진행된다 하더라도 7월 초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지금 이제 한 20여일 정도 준비기간
좀 지나고 나면 7월 초에서 본격적으로 아마 특검 수사가 진행될 걸로 보여지고요. 네. 그 사이에 이제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한 내용들을 또 이첩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첩받아서 그 수사자료 검토하고 또 압수수색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람들을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과정으로 본다고 하면 빨라도 7월 초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3대 특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으실까요? 저는 이게 무엇보다 국민들이 가장 이제 화가 난 부분은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과 연관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수사가 제대로 안 된 것 때문에 화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특검이 출범하게 된 특검법이 통과되고 출범하게 된 계기도 세 개 다 사실은 윤석열, 김건희 두 부부와 연관된 영역이에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무혐의 처분도 해주고 압수수색도 제대로 하는 척만 하고 제대로 안 하고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국민적 분노가 큰 사안들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국민적 의혹을 말끔하게 씻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특히 권력의 최정점에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 두 사람에 관련된 내용들을 철저하게 잘 수사해서 정말 어떤 불법적 행위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어떤 불법적 행동들과 이득을 취했는지 하는 네. 부분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주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 현재 경찰 수사 받고 있는데 19일까지 네. 출석하라고 3차 소환 통보까지 했거든요. 근데 네. 경찰 소환에는 불응하면서 반바지 차림으로 상가를 활보하는 모습이 찍혔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저는 그래서 구속이 필요하다고 국민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예. 아니 정말 전직 대통령이 파면당했잖아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의혹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세 가지 특검 관련해서도 네. 의혹들도 나오고 내란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지고 있고 아니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 피의자 아닙니까? 네. 그럼 자중하고 가능한 한 국민들 앞에 정말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텐데 반바지 차림으로 경호원들 대동해서 상가를 활보하고 다니는 모습을 볼 때 네. 국민들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권력이 있는 사람은 잘못을 해도 저렇게 그냥 구속도 안 되고 풀려나와서 활보하고 다니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일반 국민들 중에 만약에 내란이나 이런 범죄 때문에 중범죄를 저질러서 구속됐다가 네. 풀려난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적 분노가 있는데. 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런 행보는요. 국민적 분노만 더 불러일으키는 일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래서 어찌 보면 다시 구속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필요하다면 저는 다시 구속을 해서 국민적 이런 분노가 일지 않도록 하는 것도 검찰이나 사법부에서 좀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시 구속해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네. 들었고요. 오늘 아침 일찍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했고 그리고 네. 대통령도 받아들였습니다. 이 부분은 또 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아무래도 오광수 수석 입장에서는 대통령이나 새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고 싶은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여러 논란 그건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죠. 네. 차명으로 돈을 관리하고 그걸 이용해서 또 대출도 받고 이런 행동은 이건 비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비판받아야 네. 되고요. 그건 절대로 옹호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인사청문 과정에서 인사청문 과정은 아니지만 언론이 보도를 했고 문제가 돼서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예. 이게 새 정부 출범했는데 이 본인 때문에 이 새 정부의 출범에 여러 가지 흠집이 나거나 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에 부담을 주는 것은 본인 입장에서 그렇게 원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네. 아마도 그런 차원에서 본인이 먼저 사의를 표명하는 것이 대통령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나 그렇게 판단한 것 같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 저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네. 본인이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해서 의지도 있었겠지만 그것이 전체 정부에 부담을 준다면 그건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이재명 정부 탄생의 1등 공신이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이 터져 나왔는데요. 김민석 네. 국무총리 후보자는 일요일에 해명글을 올리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괜찮을까요? 저는 일단 기다려 봐야죠. 근데 예. 해명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의혹은 나왔지만 그 의혹에 대해서는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죠. 네. 충분히 저는 제기할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해명을 들어보고 그것이 정말 어느 것이 맞는지를 좀 따져봐야 되겠죠. 네. 의혹을 제기한 쪽이 있다면 이제
어떻게 해명을 하는지를 보고 나서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 뭐 의혹만 가지고서 문제를 네. 제기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예. 문제 제기가 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본인의 해명글을 나중에 좀 보고 그리고 나서 판단해도 늦지 않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해명이 충분하지 않을 땐 또 비판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의혹 제기된 상황에서 해명하겠다고 했으니 해명할 때까지 기다려보고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판단하는 기회를 가지면 되지 않을까. 네. 너무 성급하게 의혹 수준에서 모든 게 사실인 것처럼 인정되는 것은 조금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뭐 국무총리 후보자니까 검증은 반드시 해야 되고 네. 검증 과정에서 후보자가 어떤 해명을 하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해명을 하는 것을 보고 판단하자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대통령실 직원이 과로로 쓰러진 일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맞아요. 인력난이 심한데 그 별정직이죠. 출근도 하지 않고 월급만 받아가는 이른바 어공 80여 명. 이분들 그냥 봐도 되는 건가요? 아무리 관리라고 해도 이대로 그러니까요. 그냥 있어도 되는 거냐고요. 아니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더 황당한 건 뭐냐면 본인들이 사직서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게 아마 일방적으로 그걸 못 하나 봐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일방적으로 그만두게 하거나 이게 그 직무를 못하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도 본인들이 사직서를 내줘야만 그걸 수리하고 새로운 사람을 임명할 수 있는데 네. 이 사람들 지금 출근도 안 하면서 사직서도 제출 안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월급은 받으면서 이거는 잘못된 행동이죠. 그렇죠. 아니 본인들이 결정직으로 들어가서 정권이 바뀌었고 그러면 사직서를 제출하고 아니면 사직서를 제출 안 하려면 출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저는 이제 원칙은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죠. 계속 출근 안 할 때는 이거는 이제 징계 사유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출근을 계속 안 하고 예를 들면 월급은 나가는데 출근을 안 한다. 이거는 징계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다고 하면 저는 그 징계를 통해서 빠른 시간에 정리를 해야 된다. 왜냐면 그 80여 명이라고 하던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네. 자리를 비우면 그 사람 몫을 다른 사람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업무가 과중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공무원으로 일단 임용된 사람이 별정직이라 하더라도 제대로 업무를 안 했을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징계를 하고 징계를 통해서 해임시키고 그리고 나 새로운 직원들을 빨리 뽑아야 된다.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한편 또 홈페이지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게요. 이재명 네.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처음 찾은 날 무덤 같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업무 그렇죠.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홈페이지 소스 코드까지 삭제가 돼서 지금 SNS도 대통령 개인 계정으로 이렇게 소식을 올리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처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고 또 대통령실에 가봤더니 책상도 없고 필기구도 없고 인터넷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고 이래가지고 업무를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 이렇게 인수인계라고 하는 건 일반 회사들도요. 전직 그 직원들이 다 가지 않고 두세 명 정도 남아 있어서 부서별로 인수인계하고 그리고 가든지 나가든지 하는 겁니다. 예. 이거는 무슨 그 책상 코드 다 뽑고 인터넷은 다 초기화 시켜버리고 한 곳에 다 몰아넣고 나가버리면 새로운 사람이 어떻게 업무를 합니까? 그것도 황당한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청와대 홈페이지에 소스 계정을 알아야 그걸 새로 고치고 새로운 것도 올릴 수 있는데 그것마저도 얘기 안 해주고 그냥 가버린 거 아닙니까? 바꿔버리고. 이게 정말 그러니까 전임 윤석열 정부에 있었던 이 비서실 근무했던 사람들,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사람들 누군지 모르겠죠. 물론 뭐 책임은 저는 비서실장 전임 비서실장이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정진석 비서실장 이거 책임 크게 물어야 됩니다. 예. 이렇게 국정을 마비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고요. 예. 아니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부서인 대통령실의 운영 자체를 아예 못하도록 만들어놓고 하는 이런 몰상식한 행동을 한 사람들 네. 참 이 사람들이 정말 공직의 마인드가 있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그런 행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표에서 물러나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윤 대통령의 계엄은 위법적인 계엄이다. 나는 윤 전 대통령에게 아부한 적도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걸 국민들이 그렇게 믿을까요? 저는 그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초기에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얘기했어요. 그럼 탄핵이 왜 반대했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건 단결을 해칠까 봐 당이 뭐 분열될까 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 정의로운 일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당의 분열이 우선입니까? 정의와 국가적 안전이 더 중요한 겁니까? 아니 공직자 마인드가 그런 마인드가 되면 되겠어요? 그게 바로 당리당략이에요. 당에게 유리하면 그냥 하고
분리하면 올바른 것도 안 하고 이게 맞는 거냐고요. 그게 공직자의 마인드인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 옹호하는 모습 계속 보이고 탄핵도 그렇지만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걸 정확하게 뭐 사과는 했지만 밝히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저는 좀 납득이 안 되고요. 정말로 반성한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물론 이제 탈당을 하긴 했지만 그 잘못된 행동뿐만 아니라 탄핵에 찬성하지 않은 것도 반성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비상계엄이라는 불법 행위를 그게 잘못됐다고 본인들 주장하는데 왜 책임을 묻지 않는 겁니까? 책임을 묻는 게 탄핵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반대하고 찬성표 던지지 않고 나가버리고 이런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 과연 맞는 것인가?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그 말이 지금의 시점에서는 본인이 뭐 여론에 떠밀려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그런 권성동 원내대표의 다른 행동과 말이 다른 모습이 결코 진실로 들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행동과 말이 다른 행동, 진실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다음 주 16일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인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제 두 분이 나왔는데 그 개파로 보면 송원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윤계로 분류가 되고요. 그다음 김성원 의원은 친한계로 분류가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지금 원내대표는 뭐 민주당은 권리당원들의 투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지만 국민의힘 아직도 의원들이 선출하거든요. 수적으로 보면 절대적으로 친윤이 강해요. 그래서 아마 친윤 쪽에 지지를 받는 송원석 의원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다시 친윤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게 국민의힘에게 도움이 될까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개혁적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완전히 관계를 끊고 반성과 쇄신을 통해서 국민의 사랑을 다시 받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송원석 의원이 만약에 원내대표가 된다면 그런 의지를 보여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쇄신하고는 좀 다른 길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12구 이태원 참사 현장을 찾아서 희생자들을 추모했거든요. 예정에 없던 일정이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를 본인 스스로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일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사고 현장을 찾아서 추모도 하고 또 사고 현장을 보면서 뭐가 문제인지도 점검한 거 아니겠습니까?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민주당 대표를 하면서 계속 주장했던 내용이에요. 본인은 대통령이 되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최우선을 두고 경제를 살리겠다고 했는데 그 일환의 행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지난번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현장을 방문하긴 했지만 유가족들에 대해서 만남을 갖거나 그분들에 대해서 위로를 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주는 이 행보는 국민의 아픔, 국민의 고통을 함께하고 그 고통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것이 대통령의 임무라고 생각하는 그 결연한 어떤 각오 이런 부분들이 보여주는 행보가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선된 지 얼마 안 됐는데 한강 홍수 통제소까지 간 것도 보면은 행정 경험 바탕이 되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행정을 어떻게 하는지를 잘 아는 거죠. 그리고 뭐가 필요한지 지금 이제 곧 장마철 제주는 장마가 시작됐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장마철 접어들면 지난번에도 서울이 물에 잠겨가지고 일부 지역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당시에 몇 년 전이었나요? 제 기억에 윤석열 전 대통령 퇴근하면서 물에 잠기는 거 보면서도 그냥 퇴근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비판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행정을. 어떻게 하는지도 대체도 모르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행정가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지 시기별로 지금 이제 장마철 앞두고 통제소를 간 것은 이 홍수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들이 잘 되고 있는지를 직접 점검하고 그렇게 한번 방문하면 공무원들이 더 신경 쓰지 않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필요한 부분 지시도 하고 이게 바로 이제 전문적 행정 능력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이제 행정부 수반이 되니까 바뀌는 그런 모습의 단면이 아니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로컬 브랜드 특허받은 햄프돼지 햄프한우, 해썹 무항생제 인증 햄프돼지, 프리미엄급 햄프한우를 저렴하게 맛보세요. 대형 주차장과 70명 단체석까지. 경북도청 신도시 햄프돼지 햄프한우타운 5월 7일 오픈 054-653-6000번. 바이오 백신 전문가, 나도 될 수 있을까? 안동과학대학교에서 지역선호 변개 바이오 백신 인력 양성 과정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만 18세에서 39세 이하, 안동에 거주 중이거나 안동시 교육기관 졸업생 또는 졸업 예정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 게다가 매달 교육지원금도 지원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동과학대학교 홈페이지 한백광장 공지사항을 확인해보세요. 문의는 054-851-3691, 054-851-3691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경북 4대 도시가 똘똘 뭉쳤다. 안동, 영주, 문경, 상주. LG 베스트샷 상반기 마감 세일. 할인도 혜택도 쿨하게. 지금이 딱 에어컨 득템 찬스. 6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LG 베스트샷 안동 본점, 영주점, 문경점, 상주점에서 만나요.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MBC 라디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예천군 소식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예천군이 올해 국토부를 비롯한 8개 중앙부처에서 주관하는 2025년 지역 활력타운 공모 사업에 선정돼 청년과 돌봄 중심의 지역 활력 거점을 조성합니다. 예천군 기획예산실 이주수 주무관 연결해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천군 기획예산실 이지수 주무관입니다. 사회자님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공모 사업에 선정된 거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역 활력 타운 사업, 우선 어떤 사업인지 궁금한데요.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 활력타운 사업은 은퇴자와 청년을 대상으로 지방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부와 8개 중앙부처가 합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정주 여건 개선과 정착 지원을 위해 주거와 인프라 그리고 각종 서비스까지 결합된 생활 거점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인구 유입과 정착을 위한 생활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그렇다면 예천군에서는 이 사업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세부 사업들이 추진될까요? 네. 사업은 호명읍 도청 신도시에 추진되고요. 먼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700여 세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돌봄시설이 부족한 지역 특성을 반영해서 온종일 돌봄 클러스터와 유아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청년센터를 건립해 생활 인프라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경제활동 기반 마련을 위한 청년 창업과 양성, 로컬 브랜드 육성 사업과 같은 다양한 생활 서비스 사업도 추진됩니다. 와, 공공임대주택부터 시작해서 정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꼼꼼하게 설계된 사업인데 예천군에서는 어떻게 이런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을까요? 도청 신도시가 있는 호명읍은 현재 주민 평균 연령이 34.3세인 젊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신혼부부의 자가 보유율이 점차 낮아져서 주택 마련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특히 신도시 내 돌봄과 육아 그리고 청년과 관련한 인프라가 부족하다 보니 도청 이전 후 증가해오던 인구가 정체되고 상가 공실률이 높아져
도시의 활력이 주춤하고 있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 정말 주민들이 무엇이 필요한가 면밀히 살피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획된 사업인데요. 성공적으로 잘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경상북도와 경북개발공사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청년 신혼부부에게 주거 공간을 제공해서 예천에 정착할 수 있도록 호명초등학교 옆 공동주택 부지에 724세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이 정말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는데요. 다음으로 온종일 돌봄 클러스터 복합화 사업도 눈길을 끕니다. 이건 어떤 사업일까요? 온종일 돌봄 클러스터 복합화 사업은 수요에 비해 부족했던 신도시 내 돌봄 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말씀드린 공공임대주택 인근에 조성됩니다. 시설 내에는 돌봄 공간과 함께 유아 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같이 설치해서 복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돌봄 공간과 함께 유아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이름만 들어도 벌써 설레는데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만족도도 높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해 주신다면요. 유아 친화형 국민체육센터는 다목적 체육관과 키즈짐, 단체 운동장인 GX룸으로 구성되고 돌봄 공간으로는 공동 육아 나눔터, 다함께 돌봄센터, 아픈 아이 돌봄센터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 요즘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영유아 창의문화센터도 함께 운영해서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런 복합시설은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께는 정말 유용할 것 같은데요. 아이들 시설뿐만 아니라 청년센터도 함께 조성된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청년센터는 복합 커뮤니티 센터 옆 부지에 들어서는데요. 북카페 공간, 공유 오피스, 취업과 창업 지원 공간을 마련해 청년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꿈을 펼칠 수 있는 거점 공간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네, 북카페 공간부터 공유 오피스까지 이렇게 지원이 탄탄하게 된다면 청년분들이 자리 잡기가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다양한 시설이 조성이 되면 실제로 어떤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주거 지원은 물론이고 청년들의 일자리와 창업을 지원하는 로컬 브랜딩 활성화 사업,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같은 창업 지원도 진행되고요. 현재 신도시에 조성 중인 도시첨단산업단지와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의 일자리에 취업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만남, 특히 청춘 남녀들의 만남을 지원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돌봄 클러스터의 시설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결혼해서 출산, 돌봄까지 지원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여건이 좋아지면 앞으로 많은 청년들이 예천군으로 올 텐데요. 이제 막 사업 공모에 선정된 단계인데 사업 완료는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시나요? 올해 10월쯤 관계기관 협약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시작할 거고요. 4년간 진행해서 2028년까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네, 2028년 마무리됐을 그쯤 벌써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활력 타운 사업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이번 지역 활력 타운 사업으로 청년들의 정착을 유도해서 지역의 활력을 되살리고 재도약할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청년 세대로서 청년들이 입주해서 살고 싶은 지역 활력타운을 만들어 예천군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예천군 기획예산실 이지수 주무관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천용길의 정치 TMI, 천용길 시사평론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정치 TMI 주제는 무엇일까요? 네, 오늘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9일째가 됐는데요. 선거 직후에 바로 취임하면서 새로운 정부의 밑그림도 빠르게 그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동은 이 대통령 고향이니만큼 기대도 커지고 있는데 우리 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 그리고 이 과제들은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진행이 될지 지역 정치권의 반응은 어떤지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이 대통령 네. 고향 마을 방문자가 늘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고향인 안동시 예안면 이 도촌리 마을은 방문객이 계속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지역이 안동과 영양, 이 봉화의 경계에 있는 오지 마을인데 그동안 이 관광을 위해서 찾는 곳은 아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태어난 곳이다. 라고 하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 산골 마을에 방문객들이 몰리면서 특히 주말에는 이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죠. 여기에 현재 별도의 뭐 조형물이나 안내시설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다만 살았던 곳에 팻말이 지난 대통령 선거죠. 그러니까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 이 대통령 후보 지지자들이 세운 20대 대통령 후보 이재명 생가터라는 작은 팻말만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지역에서는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좀 마련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향 마을의 편의시설 마련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봐야 되는데요. 전직 대통령의 경우에도 살아있을 때 이 기념사업을 하는 걸 좀 조심해야 하고 또 현직일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앞선 선례들이 있는데 이 포항에 있는 이명박 대통령 고향 마을인 덕실 마을을 지역 차원에서는 관광지로 개발하기 시작하면서 인근에 뭐 해병대 체험 캠프가 또 묶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임기 중이었었거든요. 네. 때문에 정권 아부성 정책이다 이런 비판도 받아왔었습니다. 물론 대통령실 차원에서 추진했던 건 아니었지만 이 지자체가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현직일 때는 조금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나서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 동네가 산골 마을인데 갑자기 인원들이 몰려들다 보니 이 공용 화장실 또 쉼터 정도는 안동시 또는 뭐 경상북도 차원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나서긴 좀 어렵지만 그래도 공용 화장실이나 쉼터 정도는 해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 내각 인사가 아직 진행형인데요. 지역 출신 인사 발탁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대통령실 비서실장 그리고 뭐 국무총리부터 우선적으로 꾸리고 내각 장관 임명도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일단 이 보수 정당 출신의 권오을 전 국회의원이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대통령실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권오을 전 의원은 안동에서 또 삼성 국회의원을 지냈고 바른미래당 경북도의사 후보로 출마도 했었는데 이번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영입되면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선거운동에 적극 나서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안동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득표율이 30%를 넘기기도 했고 이 경북에서는 1위를 기록한 지역이다 보니 이 명분도 충분한 것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명분도 충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권오을 전 의원의 내각 기용 적절하다고 우리 평론가님은 보시나요? 네, 뭐 저도 우선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그동안 국가보훈부 장관이죠. 원래 국가보훈처였는데 이 국가보훈부로 한 단계 격상이 되면서 통상 이 보훈 정책을 이끄는 보훈부 장관직은 이 군인 출신이거나 아니면 이 보훈 관련해서 상징적인 이력이 있는
인사를 임명해 왔습니다. 네. 이 권오열 전 의원은 이 보험 관련 경력이 없어서 부적절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여러 면에서 동기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는 권오열 전 의원이 보수 정당 출신 인사이다라고 네.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이번에 중도 보수를 지향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중도 보수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 보수들까지는 함께 껴안는 이 통합 정부가 되겠다라고 네. 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이 권오열 전 의원의 이력이나 경력이 이런 면에서 좀 부합하는 측면들이 많습니다. 이 권 전 의원이 처음으로 공직에 진출했던 게 1991년 안동에서 경북도의원 선거였었거든요. 네. 근데 이 선거에서 민주당으로 당선이 됐고 1996년에 첫 이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당시 이 통합민주당으로 당선이 됐고 이후에 한나라당과 이 통합민주당이 합병을 하면서 네. 보수정당의 몸을 담아왔었던 거였거든요. 네. 때문에 보수정당 출신이긴 하지만 합리적 보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국민통합에 앞장서는 정부 골고루 인사를 기용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이 권 전 의원의 출신지인 안동이 독립운동가를 가장 많이 배출한 고장이기도 해서 네. 이 국가보훈부에 좀 어울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동은 독립운동가를 가장 많이 배출했다. 요거까지도 이제 근거가 될 수 있다라는 네. 얘기까지 해주셨고요. 이 대통령의 경북 지역 공약에 포함됐던 지역 주요 현안 이번에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2030년 개항을 목표로 한 대구 경북 신공항 속도를 낼 수 있을까요?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지금 어려워 보이는 어려워 상황입니다. 보여요. 네, 이 더불어민주당 쪽 인사들이 이재명 정부 출범 전후로 해서 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에 대해서 조금은 정부 자금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고 있습니다. 애초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건설하는 자금은 대구시가 이 돈을 마련해서 이 공항을 건설하고 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여기에 후적지를 개발한 돈을 통해서 공항을 건설한다는 계획이었거든요. 예. 지금 보면 공항 이전의 시작은 대구시가 지고 있는데요. 대구시가 착공을 위해서 정부에 11조 5천억 원의 공공자금 관리기금 지원을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정부 차원의 응답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공약집에도 이 TK 신공항 추진은 공약 6개 중에서 5번째에 나와 있긴 하지만 사업 추진 지연 요소를 조속히 해결한다. 이렇게 추상적인 수준에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대구시가 이재명 대통령 득표율이 25%로 전국 광역 지역 중에서는 가장 낮은 지역이기도 했거든요. 네. 때문에 이 정부 자금을 투입하는 형식으로는 아마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다. 민간 투자 기금이 대거 들어오지 않는 이상 2030년 개항 목표는 어느 정도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이 공항이 들어서면 의성에 조성하려던 신공항 물류단지 역시 이 공항 이전이 속도를 내지 못한다면 연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자금 마련 문제가 좀 크다라는 이야기 네.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후보 당시의 공약 중에 의과대학 설립 검토와 상급 종합병원 유치 지원이 포함되어 있었잖아요. 네. 안동시와 경북대가 이전부터 의과대학 설치를 추진해 왔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네, 이게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더불어민주당이 기조가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치에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한 이후에 사실상 이 공공의대를 설치하는 법안도 국회에 상정되어 있었지만 논의에 진척이 없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윤 전 대통령, 윤석열 정부와 다른 면모를 보여주겠다라는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 의정 갈등 문제를 풀면서 이와 동시에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신규 설치가 함께 연동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아무래도 새로 의과대학을 설치하든 공공의대를 설치하든 지역 단위에서 1, 2순위로 꼽히는 지역이 전남과 함께
경북입니다. 네. 문제는 경북 내에서 경쟁이거든요. 경북 내에서 벌써 이 포항시가 의과대학 설치 운동을 다시 재개하기 시작했는데 이번 선거만 놓고 본다면 안동이 포항보다 조금은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안동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 득표율이 30%를 넘겼고 네. 또 이 포항은 이 30%에 좀 미치지 못하는 득표율을 기록을 했었거든요. 네.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 효과는 다른 사업보다도 신규 의과대학 설치에 좀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네. 내년 지방선거를 전후해서 관련한 준비를 지역 차원에서도 그동안 탄탄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우선은 좀 희망을 가져도 된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준비해야 될 게 지역 차원에서 이 지방선거 요거를 잘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앞서 이 포항과의 관계도 이야기했는데 요거는 네. 안동시가 이 경북도와 조정 과정에서 이 포항의 경우에는 의사과학자 양성하는 이 전문 의과대학 설치하는 쪽으로 가고 네. 안동에는 경북대에는 공공의대를 설치하는 방안으로 네. 이렇게 지역 내 경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일안을 하나 만들어서 네. 이 정부에 함께 논의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물 공급하는 사업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안동시가 네. 대구시와 함께 추진해왔던 안동댐 물 공급 사업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사실상 좀 어렵게 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 내용에 보면 대구 치수원 다변화와 영남의 생명줄 낙동강 살리기를 지역 공약으로 채택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낙동강에 설치했던 볼을 개방하고 이 낙동강 물을 다시 재자연화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네. 이 볼을 개방하게 되면 아무래도 물의 수량, 유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안동댐 물을 대구에다 끌어다 준다라고 하면 이 안동보다 하류에 있는 지역들이죠. 이 상주나 다른 지역의 유량이 줄어들어서 네. 용수 공급 문제가 또 불거질 수가 있습니다. 네. 때문에 이쪽 지자체에서도 우려를 하고 있어서 좀 어렵지 않을까. 게다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대구시의 치수원을 구미의 해평 치수장으로 한다는 게 정해졌다가 네. 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취임하면서 사실 이게 중단됐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안동댐 물 공급이 추진됐기 때문에 지금 놓고 보면 윤석열 대통령도 전 대통령도 없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물러난 상황이고 게다가 정부까지 바뀐 상황이라면 이 안동시의 공기창 안동시장이 적극 추진했던 안동댐 물 공급도 당분간은 어려워졌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물 공급은 어려워졌다. 이렇게 보면 네. 되겠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지난 정부에서 설립을 추진했던 이민청 유치전 우리 안동시가 뛰어들었는데요. 기대를 좀 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이것도 경북 내에서 경쟁이 우선 있습니다. 네. 안동뿐만 아니라 김천과 경주도 이 이민청 설치를 위한 연구 용역을 함께 또 진행을 했었는데 네. 전국적으로 놓고 보면 경기, 충남, 충북, 경남에서도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꼭 이민청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신규 설립하는 이 공공기관이죠. 정부의 주요한 이 부처를 지역 단위에서 좀 설치하거나 유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앞으로 좀 필요한데요. 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안동시는 대통령 고향이라는 기대와 더불어서 이 특정한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이를 위한 근거를 한동안 좀 마련하는데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려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우리 지역의 주요 현안까지도 알아봤는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천용길의 정치 TMI 천용길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